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원장 박영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3회 강원다운 포럼으로 도민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그런 포럼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회 강원다운 포럼의 주제는 전환기 세계 경제와 강원도의 선택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모신 오늘의 연사님은 권해상 국가경영연구원의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권해상 원장님은 국가재정과 그리고 국가경제, 글로벌 경제, 그리고 혁신과 변화관리에 있어서 아주 우리나라의 그 모범을 만드시고 샘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시작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와 그리고 이 예산실에서 국가 예산과 국가 경제를 다루셨고 OECD 공사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도 정통하셨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변화관리와 혁신비서관 등을 하시면서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시고 그 프레임을 짜신 분입니다. 지금은 국가경영연구원을 맡으셔서 여러 경영과 국가경영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하시고 또 능률협회의 그런 자문 컨설턴트로 계십니다. 오늘 이 권해상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강원도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같이 논의하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질문을 따로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성실하게 다시 답변하고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해상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 원장님께서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전환기 세계 경제와 강원도의 선택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국이나 강원도의 모습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이 위기는 언젠가는 지나갈 테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가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있듯이 경제 발전, 성장에도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미래가 올까? 제가 강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경제부처에서 30년 근무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 분야에서 소위 요새 말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만들 때부터 또 예산을 편성하는 국장도 했었고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단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도청 강원도에도 자주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관리, 혁신관리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제가 OECD 사무국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했고 청와대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 변화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보완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사실 코로나는 아주 특이한 무슨 중세의 패스트 같은 그런 현상이죠. 특이하지만은 2008년부터 세계 경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계속 어려웠고 그러면서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힘들었었는데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까맣게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죠. 지금 우리는 여기 강원 춘천 분지처럼 이렇게 있지만은 오른쪽 절벽을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거꾸로 하면은 절벽이기도 하지만은 큰 설악산 같은 산이 있고 이런 특이점이라고 하는 특이점은 물리나 수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커즈마일이라는 분이
IT라든지 AI 이런 쪽에서 2045년, 50년 특이점이 가까워진다. 그런데 계속 이게 당겨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절벽인지 아니면 큰 암벽인지 이런 어떤 특별한 지점에 지금 특이한 지점이죠. 지점에 지금 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원도도 그러지만은 장점이 많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특히 코로나 같은 위기를 아주 현명하게 극복하고 장점도 많지만은 어느 사람이나 단점이 다 있죠. 사실 단점이 또 결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은 소양강 댐이 홍수가 져서 또 댐이 조금 할 때 가장 물은 낮은 쪽으로 흐르고 낮은 것이 가치를 결정하거나 또 조직에서도 잘하는 사람보다는 집에서도 조금 힘든 애들이나 힘든 사람들이 친족 중에 있으면은 그 가문이 뭐 명성이 하듯이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표를 좀 보시면은 한국을 오른쪽 폭탄처럼 생긴 그게 한국인데 KOR 적은 것이 다른 나라들은 거의 왼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만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가로 18, 20원 피사라 해서 15세 과학, 읽기, 수학 성적이에요. FIN 핀란드하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이제 오른쪽에 아주 성적이 좋은 나라죠. 이거는 뭐 상관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왼쪽은 8.0, 9.0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인데 삶의 만족도가 우리는 6점 조금 못 미치고 그래서 대체로 삶의 만족도와 성적수는 뭐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은 비례하고 좀 왼쪽에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적은 높지만은 만족도는 낮은 뭐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어서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게 우리를 나타내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건 제가 OECD 사무국 있을 때 이제 통계이기 때문에 좀 옛날 통계지만은 뭐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빨갛게 있는 것이 가운데 OECD 평균이고 마이너스 10% 오히려 15년 동안 감소했죠.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0년 전에는 35명이었다가 지금은 뭐 24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15년 동안 154%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이걸 이제 테이블을 우리 한국에서는 장표라 그러는데 어떤 표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닌 이후로 이렇게 꺾은 그래프를 처음 봤어요. 60, 상하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60인데 우리는 154니까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 칠레가 50 얼마니까 사실 3배 정도 높은 그런 자살률이고 그리고 이것은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건 율이지 율이 높다고 율과 양이 있으니까 양이 높은 거냐 사람으로도 쳐도 10만 명당 OECD에서 보통 10분 정도가 1년에 자살해요. 그래서 평균이 10분이죠. 우리는 이제 30 넘어에서 20대 중반이니까 지금도 OECD의 2배 반, 옛날에는 3배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조금 경제 때문에 좀 낮게 평가하는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물론 지중해 기후도 좋고 낙천적이어서 그렇겠지만은 그분들은 인구 10만 명당 3사람, 2사람, 우리보다 10배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양으로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탑이고 아마 전체 유엔에서도 거의 최상위일 것입니다.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세계 사람들의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 이건 자기 표현을 잘 하느냐.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유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좀 있죠. 자기 표현을 이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고 하는. 그래서 생존과 자기 표현이 꼭 대칭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존이냐 자기 표현이냐.
그리고 세속적이냐 전통적이냐. 우리는 전통적인 이제 종교라든지 그런 데서는 많이 탈출하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성이나 세속을 중시하는 세속 사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서구보다는 자기 표현이 좀 낮은 그런 나라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데 우리나라는 오른쪽 빨간 GDP는 3만 불이지만은 실제 15,000불 되면은 오른쪽 자기 표현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도 그 왼쪽 위에 왼쪽 위쪽에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뭐 장점을 제가 이야기하면은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몇 가지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제 단점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경제를 보면은 특이한 것이 왼쪽에 보면은 그 빨갛게 있는 그 점이 하나 있는데 점이 1900년도 뉴욕에서 거리인데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거리입니다. 같은 거리인데 거기에 있는 것은 전 마차입니다. 마차. 그리고 빨간 선 안에 있는 것이 그 당시 처음 나온 그 포드 자동차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13년 뒤에는 마차는 한 대도 없고 전부 다 자동차로 지금하고 틀리지만은 거의 상자형으로 생긴 그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도 앞으로 알파고가 우리 그 이세돌 그 바둑 기사를 세계 최상급 기사를 이기듯이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가속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경제 현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뭐 대한민국이고 또 특히 이제 강원도에 계신 그 도청이나 연구원 또 유관단체 뭐 공무원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보실 테지만은 강원도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적인 그런 조건이 있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이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저기 소양강 여기 댐에 있는 물도 물이고 이것도 이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물은 이 플라스틱 용기, 이 컵 이것에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콘텐츠가 좋고 뭐가 좋더라도 이 컵이라는 제약, 컵이라는 이게 물통이라는 플라스틱 통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좋은 직장을 못 다니거나 그러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컵하고 이 용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얼마 전에 강남에 무슨 당나귀가 그 집에서 키우다가 뭐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당나귀는 도로에 다니면 안 되니까 바로 잡혀냈지만은 제주도에서는 당나귀가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나귀라는 콘텐츠는 똑같은데 그 당나귀가 도시에 있느냐 풀밭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듯이 그 주어진 상황이나 그 생각에 따라서 사실은 이 그렇지나 이런 것은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주제스럽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좀 바꿔보자. 제가 이제 OECD 사무국하고 대표부에 있으면서 루브르 박물관을 자주 갔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가 우리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 이제 소설에 나오는 여기 정상적인 피라미드는 조그만하고 거꾸로 선 피라미드가 더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만드는 설계한 사람은 아마 우리가 생각이 피라미드는 항상 이렇게 반드시 서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1등이 항상 1등이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뒤에 간 사람이 오히려 1등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의 운명도 소양강 댐에 있으면은 그 물하고 이렇게 생수로 평상수로 팔리는 물은 또 다르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성당도 보겠습니다.
뭐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인 것은 다 아시죠? OECD에서 2020년 1년에 2번 전망을 하는데 2019년에는 뭐 높다가 낮아진 건 다 아시고, 두 번째 코로나라는 것이 어떤 현상이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부자 나라들은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지는 그런 양극화를 가져오는 참 힘든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런 현상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2008년부터 선진국들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QE라는 양적 완화, 영어로는 뭐 근사한 양적 완화인데 쉽게 말하면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풀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물건이 있고 물건이 100개 있고 돈이 100개 있으면은 1대1로 매치가 되죠. 그런데 물건은 100개 있는데 돈이 더 많이 100을 찍어서 200이 되면은 물건 값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산의 가치가 물건은 갑자기 이런 카메라든 이런 책이든 갑자기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 값이 오르게 돼 있고 인플레가 오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는 것은 인플레 때문에 못 찍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통혁명이 일어나서 아마존 같은 그런 거대 유통회사,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지만은, 그래서 물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돈을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참 이것이 좋은 점이면서도 재앙에 가까운, 돈을 무한정으로, 특히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기축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돈을 찍어내도 한계가 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정도는 돈을 마음대로 많이 뭐 한계는 있지만은 그래도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 뭐 쉽게 말하면 물건이나 서비스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돈은 왕창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자산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자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 아파트 같은 동산도 있고 부동산, 이런 물건 같은 것도 있지만은 뭐 산, 금덩어리, 뭐 석유 이런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이 많이 풀리면은 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지만은 1번이 수요 공급이죠. 그래서 자산은 적고 돈은 많으니까 자산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산을 계속 만들어내면은 새로운 자산, 뭐 자산이 꼭 물건일 필요는 없죠. 새로운 무슨 뭐 앱을 만들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든지 새로운 책을 내든지 BTS처럼 새로운 노래를 하든지 그렇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은 뭐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강원도도 새로운 이 자산을 개발하거나 만들어내는, 또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돈도 되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코로나 이전에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오고 지난 1990년대 이후로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됐습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30년 동안을 평가를 해보니까 물론 좋은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죠. 가장 미국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해서 세계화를 추진했는데 실제로는 중국 또 한국 같은 나라들이, 동아시아 나라들이 엄청 덕을 많이 봤죠. 물론 미국이라고 손해를 본 건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더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이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밀라노비치라는 이분이 뭐 세르비아 계통 미국 분인데 했는데, 표로 보시면은 전 세계화는 코끼리 코처럼 생겨 있죠. 이걸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빌 게이츠나 이 페이스북 만드는 그런 사람들처럼 오른쪽에 구글, 애플 이런 사람들이 오른쪽에 최고 잘 살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세계화의 모든 이득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손해를 본 분들이 고소득,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쪽에 중하위층이 가장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가장 잘 사는 계층에 있는 분들보다 더 이득을 본 사람은 중진국에 있는 소득 중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 마윈이라든지 마윈의 직장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덕을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트럼프 같은 밑에 트럼프 현상이 나오지만은 고소득 국가에
중하위층 이런 분들이 직장이 있는 분들이 왜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통계를 보시면은 이분들이 참 힘들다. 힘드니까 자기들이 이제 선거할 때 자기를 대변해주는 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세계화의 이득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것이다. 30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예측이죠. 자기가 결론은 오른쪽 그 코끼리 곡선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이 불평등이 세계화는 경제적인 현상이지만은 불평등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까지 흔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는 이 불평등 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은 두 가지죠. 우리가 소득도 있고 우리가 받는 그 봉급 같은 소득도 있고 그리고 자산도 양극화되고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일부 뉴욕이나 서울에 있는 자산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자산들은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위험 자산과 우량 자산의 차이가 나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하지만은 회사 이런 연구원이나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하지만은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문에 바로 이제 폐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커피집이 열지만은 그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25%, 미국이 6%, 일본, 독일. 보면 우리나라가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독립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우리 교포들이 또 미국 가서도 또 자영업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좀 성향도 있고 독립적인 직장 생활이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꼭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자영업자가 이런 위기 시에는 타격을 직장보다는 많이 입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 정부에서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상상한 거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당장 아까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소득도 없고 자산도 없고 이분들을 자산과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난보조금 이런 거 주듯이 임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단기 일자리를 주고 뭐 실업급여를 주고 그 반면에 기업들은 뭐 정부 말을 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한 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주식회사하고 정치하고 틀린 것이 주식회사에서는 뭐 삼성이나 LG에 소유주가 가진 주식만큼 자기는 한 사람이지만은 주식을 100만 표를 가지으면 100만 표고 제가 소액주주로서 5표를 가지으면 5표. 이건 이제 기업에서는 주식회사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과 정치, 정부 정책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코끼리 그 코의 위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기득층이죠, 소위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이런 분들하고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자이거나 실업자인 이런 분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것이 경제 정책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엔 정치이기 때문에 또 정치, 경제가 사회 문제, 불균형은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정치가 잘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뭐 공동체라 그랬는데 이 우리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락에 떨어진, 절벽에서 떨어진 분들을 일단은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경제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옛날 그 구닥다리 전화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종 간에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계속 이제 마찰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자동차. 이제는 자동차가 또 전기 자동차로 또 바뀌고 이제 하지만은 그래서 새로운 수요와 자산을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강원도도 이런 방면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표는 우리는 왜 불평등해졌는가 이 책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게 빛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시면은 시장 소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봉급을 받는 그런 겁니다. 봉급을 받는 내가 봉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벌지만은 또 정부로부터 뭐 실업보험이든 여러 가지 보험을 받아서 그 진위계수가 보통 오른쪽 까만 점은 이제 유럽인데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 캐나다나 뭐 핀란드 보시면은 0.5 진위계수 0.5면은 불평등이 아주 안 좋은 경우입니다. 안 좋은데 실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처분 소득은 왼쪽을 보시면은 0.3, 0.35 그래서 0.15 정도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타이완, 한국, 일본은 시장 소득의 진위계수는 그렇게 불평등이 그렇게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개입해서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요 선 부근에 있는 타이완은 정부 개입이 거의 없고 한국은 조금 있고 일본은 좀 더 나은데 그 다른 나라 핀란드나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는 정부 개입이 훨씬 적은 그 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 위기 같은 위기 때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 발전할 때는 뭐 경제학에서 1번이 수요 공급이다. 2번은 뭐 성장은 노동과 자본이죠. 돈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죠. 뭐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고 자기 돈이든 은행에 대출이든 가족이 빌려주든 그리고 노동, 자기 이제 노동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타라는 것이 경제 성장이 5%를 했다. 그때 노동과 자본으로 요인 분석을 해보면은 100%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성장의 5%가 노동력이 커서 증가해서 1%가 되고 자본이 2%고 나머지 기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2%.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 부분이 적은데 소위 이것을 생산성이라 그러는데 기타 요인들이 지금은 절반 이상 설명이 안 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르다라는 그 교수분이 이분은 뭐 도시도 하고 지역도 하고 경제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지리도 하고 하는 분인데 원래 미국 분인데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3T 이론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창조 계급이 이 책은 제법 된 책인데 지금도 논의가 많이 됩니다. 한국에도 이분 자주 오시고 이 도시와 창조 계급 말이 도시지 사실은 지역이죠. 한 나라, 뭐 도시. 이분은 도시를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T, 우리가 영어로 이제 세 가지 T라는 거죠. 기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재, 그리고 관용 세 가지인데 우리가 기술과 인재는 뭐 상처는 누구나 다 압니다. 솔로라는 분이 60년대 이미 기술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다 해서 노벨상은 1987년에 한 20년 뒤에 받았죠. 그리고 폴 러머라는 분이 최근에 이분도 기술, 내성적 기술 변화 모델이라는 것에서 2018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물론 이론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했고 인재에 대해서는 뭐 루카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이미 다 이야기해서 기술과 인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은 뭐 필수 요인이고 뭐 기술과 인재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기술과 인재, 노동과 자본은 좀 이제 차원이 좀 다른데 기술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지역이나 나라는 뭘까? 기술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포용이나 다양성, 개방성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T라는 글자를 하기 위해서 관용을 한 것 같은데 요새 이제 OECD나 IMF에서 많이 하는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 이코노미 하듯이 그런 아마 포용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맞는데 이분은 이제 그 지역학을 하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좀 철학적인 단어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T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포용성, 다양성,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걸 뭐 학자들은 하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처음 기술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3층 석탑으로 치면은 1층에 노동과 자본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 다음에 기술과 인재가 있고 기술과 인재를 결국 흡수하는 것은 관용이다. 그래서 이 포용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 요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머지 시간은 경제라는 것이 경제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또 변화관리, 혁신관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용이라는 이 방면을 우리가 뭐 노동과 자본, 기술과 인재에 대해서는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뭐 첨언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자가 2500년 전에 분이기 때문에 그 고구려 시대부터 유교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유교가 뭐 국교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사서상경이 과거 시험이었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이기도 하고 학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애매한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표를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학자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이제 통계적으로 하고 했는데 오른쪽 제가 빨간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워싱턴 여기가 가장 그 창조적인 도시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XY가 하면서 상관관계를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온 것이 게이 지수인데 샌프란시스코가 게이가 아마 최고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화도 촬영 많이 하고 여기가 문화 도시인데 그래서 이 게이 자체를 찬성한다기보다는 게이가 그 많이 있을 수 있는 게이에 대한 이 뭐 적대감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하는데 제가 그 전에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공자님의 그 말씀을 그 적은 게 논어죠. 앞에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중간에 왼쪽 이분이 공자고 밑에 노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할 때 하기 시습쯤에는 참 하기 시습쯤에는 불응여로와 중간에 이게 이제 하기편 처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불역 낙화라 이렇게 나오죠. 유붕 이제 붕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 이 붕이 이제 친구도 되고 우리가 보통 친구 우자를 쓰는데 여기는 붕이라고 써요. 조선에는 붕당 이래서 좋은 뜻으로 쓰이는 압니다. 붕당 같은 패거리들 뭐 당을 만드는 건데 동인서인 이걸 붕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친구가 찾아오면은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 붕에 대해서 같은 공자 우리가 성경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 논어에 대해서 이 붕을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붕을 자기하고 뜻이 비슷한 같거나 비슷한 동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00년대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이 그 이태리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로 중국에 오죠. 중국에 와서 뭐 천조실이라는 이제 중국의 선비와 서양 선교사가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공자의 논어도 뭐 라이프니츠 이런 분들 볼테를 보면은 유럽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자 제자들을 우리 선교사가 중국에 가듯이 공자의 제자들을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을 유럽에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16, 17세기 했어요. 그래서 공자 이야기가 많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같은 유붕이 자원방대한 이 붕을 우리는 성현의 말씀, 공자님 말씀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해석을 다르게 하면은 사문난적이라서 쫓아보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붕을 동일성, 그러니까 이 동인, 서인, 동인은 우리 편이고 서인은 남의 편이야. 뭐 중국, 그리고 우리 선비, 군자, 그리고 뭐 쌍것들, 이제 산업공상의 계급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분들이 유럽에 가서 오히려 그때는 유럽은 왕들이 있고 그 신이 지배하는, 신학이 지배하는 그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사이였죠. 천주교가 이제 면제부를 팔고 이제 그런 시기가 1500년대, 1600년대 였는데 그 당시에 공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부 이제 귀족이 아닌 이제 철학자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합리적이다. 공자님 말씀이 엄청 합리적이거든요. 그 유교 합리주의라 그러는데 그래서 야 서양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여기는 인간들이 공자도 인간이고 야 인간이 성인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또 다른 생각으로 야, 공자의 제자들이 있는 중국은 야, 아주 평등한 사회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또 다른 이제 동상이몽을 한 것이죠. 우리는 유럽을 동경하고 또 서구에서는 이제 공자 중국을 동경하는, 그러면서 최근에 프랑스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람들이 뭐 들레저,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내 편이 아니고 우리 연구원 아니면 도청 공무원 아니면 강원도, 영남, 수도권 이렇게 우리 같은 편들이 나의 이웃이,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친구일 수가 있다. 이런 오히려 차이가 나하고 차이가 나는, 사실 제가 이제 저는 뭐 부산 사람인데 물론 서울에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 춘천에 와서 강원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로 같은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아실 테니까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자체가 이런 이 부라는 것을 동일성도 있지만은 차이성을 인정하는 거기로부터 서양이 동양과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경제 성장을 하는 분들이 1800년도까지 중국이 세계 부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뭐 부라는 것은 인구 곱하기 GDP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GDP도 높고 뭐 인구도 세계에서 최고 많았죠. 그 당시도 이미 4억을 넘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최근에 200년 사이에 바뀐 것이, 저는 이 뭐 침소봉대인지는 모르지만 이 붕이라는 것을 나와 같은 동지냐 편이냐,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이 다르거나 관습이 다른 생활의 문법이 다른 그런 이웃이라는, 나와 다른 이웃이냐는 그거에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결국 철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는 관용이라는 용어로 하고, 그래서 같은 논어를 해석하면서도 서양에서는 진짜 바람풍을 읽듯이 다르게, 그것이 공자의 진정한 해석이었는지 이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저는 뭐 차이도 맞고 동일성도 맞고 둘 다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관용과 비스무리한 건데, 이 시몬 페레스라는 분이, 우리나라도 이분이 이제 그 과학기술 계통에서 윤종록 그 과학기술정통부 그 차관께서 이 번역을 했는데, 이분 한국에도 돌아가시 전에 몇 번 오셨어요. 창업 이것 때문에. 근데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창업도 있고 이스라엘을 이제 창업 국가로 만드는 아주 그 훌륭한 분인데, 물론 정치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제 창립할 때부터 그 팔레스타인에 폴란드 계시다가 10살 때 이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건데, 기역의 반대가 우리는 망각이라 그러죠.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각이라는 것은 기역의 반대가 망각이 아니고 오히려 이분은 상상이라는 거예요. 기역이라는 것은 과거 이야기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공무원 할 때, 내가 어디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상이라는 것은 오지 않은 미래죠. 오지 않은 그 미래를 가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은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보면은 과거, 오히려 기억도 과거고 망각도 과거고 다 과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거고, 오히려 망각이나 기억이나 같은 부류고, 오히려 상상,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상은 그 붕을 차이로 보는 것이고 오히려 기억이나 망각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이것은 뭐 우리가 전통으로 믿고 있는 일도 처음에는 새로운 거였죠. 공자님도 처음에는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죠. 공자님 말씀이 그 관청에서 인정받는 학문이 된 것은 한나라 시대고, 공자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뒤입니다.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벼슬 하나라도 얻지도 못하고 소위 말하면은 노숙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콘텐츠를 우리가 아까 말한 경제가 발전하고 이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냥 일반 노동력보다는 조금 뛰어난 인재가 있어야지, 그리고 돈 중에서도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 또 관용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론적으로 생각한다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조건이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관용 참 충분 조건은
결국은 그것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변화 관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방학이 되면은 아침 6시 일어나서 일기도 쓰고 등산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개학하기 이틀 전에 일기를 몰아치기 하고 6시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 늦잠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체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콘텐츠도 중요하고, 우리가 강원발전계에 우리나라, 저는 뭐 경제개혁에서 5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관여를 했지만은 계획을 했다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호불호는 틀리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을 만들고 끊임없이 이 동향 검토를 하고 평가를 보고받고 하는 그 행정 기법은 아주 훌륭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것이 그때는 조금 군대식이었지만은 지금 학문적으로는 그 경영학에서는 변화 관리라 그러고, 그것을 이제 조금 완화하면 혁신 관리, 뭐 조직 관리 중에서도 리더들의 가장 1번 덕목이 변화 관리라는 이제 덕목이죠. 그래서 콘텐츠를,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는 변화 관리를 하는 변화 관리자가 되는 것이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왼쪽에 저 한자는 그 재행무상,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론 부처님이 중국말을 했을 리는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말로 했을 테죠. 그런데 중국말로 이제 하면은 재행무상, 모든 것은, 모든 뭐 행동이건 행위건 모든 물질들은 항상 머무르는 게 없다. 뭐 당연한 거죠. 이 물도 오래 두면 상하고 집도 오래 두면은 뭐 아파트 재개발하고 하듯이 항상 이게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처음에 있다가 이제 공생활을 그러죠. 밖에 나와서 하신 이야기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회개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리스 말로는, 물론 이분이 또 예수님이 그리스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람어라는 좀 다른 국제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 말이 지금의 영어처럼,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리스 말로 이제 번역이 되지만은, 그때 메타노이아라는 그리스 말로 이제 번역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라틴어, 영어, 뭐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네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모든 성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대로 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2001년에 OECD 사무국에 있으면서 캐나다 보고서를 봤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경영의 그 가장 큰 도전의 하나는, 뭐 경영이라 할 수 있고 리더십이라 할 수도 있고 모든 이제 도전, 강원도의 도전. 오늘날 세상에서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컨스턴트라는 말이 우리가 수학에서 변수, 상수 있듯이 상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이 재행무상할 때 있는 항상 상자, 이 상자하고 똑같은 한자예요. 그래서 2500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나 캐나다에서 2001년에 한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변화를 하라. 그러면서 최근에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라는 이 책을 써서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성현들의 이야기를 뭐 알고 했겠지만은, 오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만이 유효하다.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만이 진리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변화라는 것은,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조금씩 변하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자꾸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뭐 옛날 흑색전화 뭐 청취전화 쓰지는 않지만은 그 변화의 속도가 문제죠. 결국은 우리 할머니들도 변해요. 다 옛날에는 걸어 다니다가 지금은 뭐 차 타고 다니고 우리 그 스마트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속도가, 그래서 요새는 변화 관리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세상이다. 변화는 하는 것이죠. 누구나.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옷도 변하고 넥타이 색깔도, 넥타이도 좁아졌다가 그것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 중에서 제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 여러 가지를, 제가 뭐 종교 변화 관리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국가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제가 2007년 그 이제 청와대에서 혁신관리
처음에는 국장을 했다가 핵심관리 비서관을 하면서 공무원 조직이나 뭐 다른 조직이나 회사나 비슷비슷합니다. 저도 회사의 사장도 해보고 해봤지만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래도 사업을 돈을 벌지 않고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서 모든 조직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지금 뭐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광고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항상 왕이다. 고객이 틀렸더라도 왕이다. 왜냐하면 틀린 고객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고객을 위해서 우리 상사와 직원, 이게 조직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객을 위해서 상사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직원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고객이 물건을 사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같으면은 물건을 사지는 않지만은 뭐 공공재를 해서 도로도 만들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 뭐 비슷한 겁니다. 세금을 내거나 물건값을 내는 거나 화폐를 내는 것인데, 결국은 이 고객이 세금을 내거나 물건값을 내는 것은 확실한데 봉급을 줄 때는 상사가 봉급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객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것은 현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직접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건값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 회사 경리부로 갔다가 다시 자기한테 나오기 때문에 상사가 돈을 주는 것처럼 봉급을 주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일으키고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직원은 항상 상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서 항상 직원은 상사에게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 상사라는 분은 이제 직원이 와서 굽신굽신거리니까 고객은 늘 보는 건 아니거든요. 또 상사는 고객과 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하고는 좀 멀어져 있고 직원들이 접점에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상사가 이제 폼을 재고 이렇게 있으면 회사는 이제 곧바로 망하고, 이제 공조직은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불만을 뭐 토로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사, 이게 뭐 회사주의라 해도 되고 조직주의 뭐 그런 거라 볼 수 있는데, 뭐 학문적으로는 관료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변화 관리 중에서 1번은 이 관료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이 관료주의 이것을 이제 바꾸는 그것을 하는 것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변화 관리의 1번, 특히 조직에 있는 분들은 이 조직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항상 신경을 쓰고, 그리고 직원분들도 직원이 상사에게 엮여 있는 것은 뭐 영구불변입니다. 우리가 이솝우화에 나오듯이 뭐 개구리하고 뭐 쥐가 묶어서 둘이 한꺼번에 빠져 죽듯이 그렇게 함께 가지만은, 고객이 아까는 왼쪽에 상전이었는데 이게 고객이 뒤에 있고, 어떤 표현은 이렇게 하죠. 고객이 직원의 엉덩이를 보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은 자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학문적인 학업적인 성취가 많지만은 여러 가지 자살률이라든지 출산율 그런 거에 대해서 노인 빈곤 그런 문제 있지만은 또 최근에 아까 경제 모습 코로나 등등 지금 세계는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정치도 앞으로 트럼프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저런 거구, 극자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고 아주 돌출적인 그런 행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분들은 아까 이 코끼리의 가장 밑에 있는 분들을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치라는 것은 자기를 대표하거나 대변해주는 분을 찍는 것이지 자선사업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해서 자기가 힘드는데 남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를 위해서는 뭐 강원도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고, 강원도만이 가진 핵심 역량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강원도의 핵심 역량을 뭔지는 어렴풋이는 알지만은 여기 연구원에 있는 분들, 도청에 있는 분들, 또 도민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 경제는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은 돈은 많고 하지만은 이 새로운 물건, 사실 페이스북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수요가 나와서 돈을 벌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새로운 자산이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관용이라든지 상상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도민이나 기업, 시민단체, 연구소, 학교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편, 내 편이 아니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뭐 게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분들의 그 생각이 자유롭고 좋다면은, 창조적이라면은 게이 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 소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특히 강원도만이 가진 아까 원장님하고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강원도가 설악산이 국립공원이지만은 땅이야 국가 땅인지 뭐 소유권을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강원도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리적으로 그것은 강원도의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 산지 개발도 잘 하지만은 또 첨단, 스위스는 커피를 한 10매나 그럽니까? 한 톨 나지 않지만은 커피 가지고 돈을 엄청 벌죠. 뭐 네틀레라는 세계적으로 최고 유명한 그런 식품 회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인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홍삼이나 뭐 산삼, 수삼으로 이렇게 해서 먹지만은 그 사포닌 그 성분을 추출해서 우리나라에서 100원, 10,000원에 사가면은 그 사람들은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하는, 스위스가 사실 그 살기 참 힘든 나라죠. 평지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15세기에는 그 바티칸의 그 용병들 지키는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그때 못 살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가서 살았고,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스위스 출신을 용병으로, 지금은 상징이지만은 쓰지만은 그렇게 힘든 나라였는데 뭐 자연 조건은 좋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 스위스가 뭐 강원도하고 뭐 100%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원도만이 가진, 남이 하는 것은 비슷하게 하더라도 강원도만이 가진 그런 자산을 발굴하고 또 문화예술, 산지, 새로운 서비스를 갖고, 또 강원도가 다른, 제가 알기로는 뭐 실제 내심이 알 수 없지만은 관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포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발전에 기본 조건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변화 관리에 여러 가지 뭐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변화 관리의 격언 중에 참여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다수결로 결정이 되면은 뭐 만장일치는 힘들지만은 참여하면은 적어도 반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가 뭐 이런 선택을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한데, 이제는 이 피라미드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다가 그 보니까 강원도 역 앞에 그 무슨 미군 부대가 이전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나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저희 그 교단을 향해서 우리 뛰어가라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뛰어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열심히. 훈련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뒤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1등으로 뛰어가다가 뒤로 돌아가면은 1등이 꼴찌가 되는 거죠.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중간을 가요. 모여요. 왜냐면 중간이면은 앞으로 가도 중간, 뒤로 가도 중간이죠. 1등을 하면은 거꾸로 가면은 꼴찌로 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 피라미드도 이 사람의 이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재건축할 때 이 재건축은 미국 사람이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도 중국계 이제 이오밍 베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이제 설계하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국제 공모를 했죠. 프랑스 사람들이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결국 프랑스만이, 프랑스는 공모를 많이 하니까 자기 나라 사람 아닌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그만큼 자기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배짱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지금도 해석의 여지는 많습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이게 뭐 루이비통 무슨 상표 비싸게 또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훈련소 그 이야기 했지만은 세상은 기준에 따라서 1등이 되기도 하고, 꼴찌가 되기도 하고, 그, 비너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비너스가 엄청 풍만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풍만한 것이 미의 그 기준이었다 그래요. 요새는 날씬한 것을 기준으로 삼듯이, 그 기준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만이 가진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발전을 시키면은 이 강원도가 더 잘 살고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헌법이듯이 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 헌법이 저는 고조선의 그 8조 건법 8가지 그 법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7가지 고조선처럼 8가지는 못 되고 7가지 그래서 제가 뭐 눈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뭔가를 따르는 순간 인생은 끝난다. 강원도가 수도권을 따라가는 순간 강원도 다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경계, 끈기, 관용, 혁신, 상상, 소통 이렇게. 그리고 7번째가 좀 특이한데 특히 동양권에서는 침묵은 금이다 그러는데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일단 서로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이 적인지 우리 편인지도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는 침묵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후에나 올 메아리 같은 정치적인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늘 아래 쉬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아 다시 자신이면 강원도든 우리나라든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숲이 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이건 연구원이건 도민이건 모두 강원도를 위해서 숲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